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 한반도가 최근 들어서 긴장 국면에 들어서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형제 친들이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반도가 어떠한 상황으로 직면할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법 전문가이신 이장희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학술차 오셨죠? 학술회의차? 네. 국제학술회의차 네. 지난 11월 29일 날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포사에서도 강연을 또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이번 오는 기회에 네. 이런저런 이 동포 사회와 조금 관계를 가진 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뭐 동포사회에서는 뭐 우리 이장희 교수님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예일 로스쿨에서 1년 동안 네. 비시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잘 아시고 또 예. 동포사회도 또 많이 예, 아실 거라 예, 생각합니다. 예. 본래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죠. 독일에서 학위를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예. 국제법도 국제법 공부하시고. 공부죠. 예. 지금 현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예, 계시죠. 명예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외 예. 부총장으로 예, 또 활동을 하셨고 현재로서는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죠. 국제상설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예, 한국 분으로서는 유일한 재판관이시죠. 예. 그리고 평화통일시민 연대의 연대의 상임 대표로. 상임 대표로 계시고. 예.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또 시민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강연을 많이 하시죠. 예, 학계와 시민사회 네. 그리고 동포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이래서 조금 입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는 시각이 뭐 있다고 할까요? 1년에 아마 강연 횟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강연 내용이라든가 또 글을 쓰신 거 보면은 예, 그 해외 동포들의 법적 지위라든가 특히 네. 또 국적법에 관한 뭐 그런 논문들을 많이 썼죠. 그러시죠.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동포 사회가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우리가 전문가이신 마침 방문하셨길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에 모셨는데요.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반도 전쟁 과연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궁금해하거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쟁이란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전쟁의 역사에서 항상 우발적으로 또 일어났고 또 의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위해서 항상 유비무환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나 걱정은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에. 예. 그런데 한국의 정부나 국민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오히려 한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전쟁을 조성하는 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 당위론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우방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 특별히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어떤 철학을 가지신 분보다는 기업 마인드를 가지신 정치 지도자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 이익 또 미국의 장사에 도움이 된다면 뭐 적절한 무력 충돌 이런 정도를 조성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면 막 그런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나 한반도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개연성이 엄청난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과거 6.25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할 때 너무나 섬뜩한 거죠. 그 미국의 우선주의, 자국의 경제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예. 사실은 대외적인 무역 정책이라든가 또는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그 장사술, 사업 수완으로 인해서 결국 위기를 조성을 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는 핵 잠수함 무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결국 그 미국을 상대를 할 때에 네. 힘이 있는 나라면 힘으로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력을 가진 외교의 힘으로서 미국의 건강한 시민의 여론을 일으켰고 네. 미국의 전문가들을 설득을 해서 미국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방인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최선의 정책이 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외교의 힘입니다. 그게 윈윈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입장,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예, 바로 그런 점이 우리의 그 정말 참 간절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한미 관계의 동맹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도 같이 유지하려는 이런 양자의 어떤 그 복합적인 목소리가 미국의 여론에 강하게 울림을 주어서 미국의 정책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압박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사드 배치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그 사드 배치가 단순한 하나의 배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 외교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드 배치 뭐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그리고 또 ICBM이라든가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충돌을 인해서 우방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꼭 그와 같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할 텐데 이런 것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은 일방적인 어떤 배치로밖에 보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선 당장 한반도의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긴장 관계로 접어들게 되고 네.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소상인을 비롯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타격이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거라는 그렇죠. 지적이에요. 예, 예. 한국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그렇다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숫자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수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이 더 많습니다만은 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공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외교도 필요하지만은 비정부 부분의 역할, 민간 외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민간 외교는 한국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동포 사회의 정말 전문인들
그분들이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 혹은 해외에서 정말 각고 끝에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미국의 정말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있고 네. 또 미국의 건강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공공외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더 다른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공외교. 예를 들어 말하면 네. 미국의 주류 사회에 네. 한국을 잘 이해하는 우리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본국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미국의 정말 상원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선출직인 정치가가 될 수 있고 또 주요한 전문가가 돼서 네. 미국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주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키워내야죠. 찾아내고 키워내고 예, 지원하는 물론이죠. 생각 외로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예. 주요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교육계에 계신 분도 있고 예. 법조계에 계신 분도 예, 있고 예. 또 정치인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인 사회나 한국 정부에는 별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정부가 무관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무관심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 양자가 다 서로 서로가 문제인가요? 책임이 있다고 네, 보는 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정부 부분에 조금 책임이 있다. 뭐니 해도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공공성을 책임진 것은 결국 정부인데 정부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발견을 하면 상고처를 하더라도 그분들을 모셔오고 또 투자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러한 소위 제도를 법률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지적의 말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어느 정도 주요 회사, 주요 기관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다른 부분의 데이터는 정확히 없습니다만은 과학자 협회가 있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 보면은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참 수재 석학들이 주요 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대단한 인재들이 미국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과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찾아내서 관계를 하고 교류를 해서 미국 속의 큰 역할, 그들이 한국 정부에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그 요청하는 그런 방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본국 국민 대 해외 교민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되는 네.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 7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외 동포가 많은 이유는 정말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아픈 그 역사, 신민의 역사, 그리고 또 냉전의 역사, 그리고 과거의 그런 역사 속에 본국에서 살 수 없는 자력으로서 자기 힘으로 해외 나가서 자신을 개발하고 그 사회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한 그 사회 주류 사회에 인정을 받기 위한 각고의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과학자 협회처럼 각계의 이런 이 자체를 하나 연구 용역화를 해서 정부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우리 이장희 교수님의 그 공공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다시 좀 한반도 얘기로 올라가서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인가요? 독일에서 신베를린 선언문을 이제 낭독을 하셨잖아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인 남북 간의 포용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요지인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강경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베를린 선언이 엄두가 날까 이런 또 염려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7월 7일 날 신베를린 선언을 하는 날에 바로 북한에서 뭐 핵을 실험을 하고 하는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베를린 선언을 한 이후에 정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정책도 저는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우방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도 우리 정부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조치들, 예를 들어 말하면 오이사 조치 네. 같은 거 이런 거 폐기할 수도 있고, 또 개성 공단. 공단 전면 중단 네. 폐기 조치 네. 이런 것은 사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교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아직 우리 정부가 저는 조금은 기대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24 폐쇄 조치라는 것은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렇죠. 5월 24일 날 대북 예. 그 폐쇄 조치를 했죠. 예, 1910년에 그러니까 지원 정책을 다 이제 그렇죠. 중단한 10월 달에 거죠. 네.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네. 바로 우리 병사들이 죽고 하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남북 네. 교류 협력을 다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쇄를 풀어라, 해제하자. 그렇죠. 해제하고 또 우리가 개성, 네. 우리가 사실 남북 교류 협력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방국가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먼저 우리가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취할 폐쇄된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제하자. 그래서 그렇죠. 교류를 갖자. 그런 의지를 갖자라는 행동으로 보여달라. 네, 행동으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예. 그래야만이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평화든 대화든 예.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 이제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자. 대화의 네. 단서를. 중요한 부분이네요. 개성공단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죠. 음. 사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운영 규정을 남측이 위반한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개성 중단을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를 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그 조치를 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조항을 우리가 삽입을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가 음. 정치적 이유로 이걸 그런데요, 중단해버렸어요.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자생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미국 정부의 압력이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압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니까 또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에 의한 소위 금지 조치를 위반을 했다는 그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정권이 있었을 때는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저런 그 제재 조치를 하는데 네. 우리 한반도만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왜 공조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측면을 강조했지만 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가 또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해서 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남과 북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되고 신뢰도 쌓아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저쪽에 가장 아픈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끊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긴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에다가 국제사회가 하는 그런 조치조차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는 그 우리 외교력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예. 이제 지적의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5.24 조치 폐쇄대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갈 때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대북 조치를 하든 뭐 하든 그래도 남북한 간의 교류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뭐 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다른 얘기 쪽으로 넘어갔죠. 예. 우리 이제 지난 엊그제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은 해외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크다.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예. 아까 이제 주요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공공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또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이 한반도의 장기 분단, 네. 저는 특히 아쉬운 것은 이 동북아에는 유럽 사회나 또 아프리카 사회나 또 남미 북미 사회 달리 지역 협력과 지역 통합이 가장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이 현재의 가장 군사적인 긴장 지역입니다. 왜 그러면 한중일이라는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나라들이 모이는 이 나라 사이에는 이와 같은 서로의 어떤 지역 협력이 그리고 또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저는 그거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다. 네. 첫째는 과거 식민지주의가 남겨놓은 그런 깊은 상처, 소위 과거 사에 대한 미청산. 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장기 분단. 네.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저는 책임이 있다. 네. 왜냐하면 43년에 카이로서는 45년 포츠담 선언은 분명하게 국제사회는 코리아는 프리 앤드 인디펜던트 스테이트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탐욕과 폭력에 의해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된다. 이 국제사회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사회 합의가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이것이 완전히 왜곡돼 버려서 네. 결과적으로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위 체제인 65년 한일협정 체제는 네. 과거에 1910년 한일 강제평합을 식민지를 합법을 전제로 한 그와 같은 법적 체제 하에서 남은 문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고스란히 이 동북아에는 과거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의 상처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 나아가서는 지역 협력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우리 동포 사회 시민단체들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외교만으로 되지 않고 네. 저는 해외에 계시는 정말 우리 동포 사회가 그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사회에 건강한 여론을 움직이고 또 정책 전문가들을 움직여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직접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보이지 않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은 동포 시민단체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넓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탄생이 돼야 되고 예. 또 한국 정부나 큰 기업에서 지원도 좀 이루어져야 될 수 있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네요.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의 네. 정부는 사실 우리 한국의 동포들보다도 뭐 우리 한국의 역사라든가 그런 걸 잘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가운데도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인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는 활동을 우리 본국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최소한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한국 역사 강좌를 하나 아카데미를 만든다든가 또 한국과 한미 간에 그런 하나의 어떤 뭐 친선 커뮤니티를 만든다든가 거기에서 우리의 문화, 역사, 뭐 외교 정책 이런 걸 또 네. 소개한다든가 해서 정말 친한 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 혹은 또 다른 외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부만으로만 하는 외교에는 네. 한계가 있다. 바로 비정부 부분의
주요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분들이 아주 깊숙이 미국 사회에 뛰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이걸 일회성이 끝나지 않고 아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쓰신 어느 한 글에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근거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예.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해외 동포들의 그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근간해서 예.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해왔고 예.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또 동포 사회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은 한국 정부의 지원도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1910년에 고종 황제가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갈 때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국가성을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창설을 하고 네. 또 사실 해외에 있는 적십자사를 창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세워볼 이런 노력들 그때 해외 동포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역할이 얼마만큼 우리 고국에는 큰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우쳐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금방 됐네요. 예.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우리 김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그리고 네. 해외 동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조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우리가 손잡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번 오셔서 더 깊은 얘기, 많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주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외고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국제법 전문가이시고 또 외교 전문가이신 우리 이장희 교수님과 함께 한반도 통일 정책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미주 동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